예, 안녕하십니까. 호치민의 이현재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오전 라이브 하는 시간이고, 제 설날에 연휴가 시작됐네요. 어젯밤에 잠시 호치민 시내를 나가봤는데, 시내도 요즘은 조금 예전하고 달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시내도 좀 붐비더라고요. 근데 외곽으로 나가는 도로는 확실히 많이 붐빕니다. 오늘은 맨날 뭐 결혼 얘기보다는 이제 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어디 뭐 고향을 가신다거나 이러시면 그냥 목소리만 들으셔도 제 목소리가 뭐 특이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온 지가 올해로 26년째입니다. 26년째고, 그리고 제가 결혼한 지도 벌써 한 24년 정도가 넘었네요. 그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저도 베트남에 우선 그 얘기부터 좀 해야겠습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베트남의 다낭이나 나짱에 이제 제 주 생활 근거지는 저는 호치민이 아니고 나짱 쪽이거든요. 호치민은 이제 일 때문에 그냥 예전부터 저는 아시는 분은 이제 저는 예전에는 이제 근처에도 있어봤고, 그러니까 시골 도시 조그마한 관광지 이렇게 있어봤는데, 제일 예전 베트남하고 지금하고의 차이는, 일단은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는 진짜 정전이 잘 됐어요. 호치민뿐만 아니고 시골에는 하루에도 한두 번씩 정전이 됐으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이게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외국 사람들이 내는 돈하고 베트남 사람들이 내는 돈하고 전기세든 이중요금제처럼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제 베트남 사람도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외국 사람이니까 넌 돈 많잖아. 돈 많으니까 많이 내라.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전기세든 모든 교통비든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외국인이니까 돈이 많으니까 좀 더 내라. 이제 이런 거는 있습니다. 그런 거, 저도 처음에 베트남에 와서 많이 싸웠습니다. 여기 공안들하고도 싸우고, 생활하면서도 많이 다툰 이유들이 이제 그런 게 싫잖아요. 외국인들은.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흔히 하는 얘기로 호구 잡히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싸웠는데, 여기서 생활하면서 이제 차라리 그거를 주고, 내가 편리한 부분을 이제 얻는 거를 터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제일 결정적인 거는 와이프가 굉장히 싸우는 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의 특성상 이제 이러다 보니까 여러 이제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경찰이든 아니면 사법부에 있는 사람이든 또 아니면은 하다못해 여기 식당에 있는 사람이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버니까 좀 더 주고 대신에 편리함을 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이제 익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됐고, 제가 이제 물가는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거의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흔하게 이제 아침에 먹는 퍼나 부띠우나, 이게 이제 한국 분들은 이제 쌀국수가 쌀국수는 종류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수백가지가 넘습니다. 쌀국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건 이제 퍼보를 많이 먹죠. 그걸 이제 쌀국수라고 통칭들 얘기를 하죠. 하지만 그것도 이렇게 제가 시골에서 살아보면요,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쌀국수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는 쌉니다. 왜냐면 그거는 이제 식당이 많으니까. 근데 시골의 건터나 이런 김장이나 이런 데 내려가시면 포가 굉장히 비쌉니다.
호치민보다 거의 한 2배 이상 비싼 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분들도 뭐 그렇겠죠. 많이 팔아야 뭐 싸게 팔 수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 지방의 사람들은 퍼나 이제 이런 걸 잘 안 먹고 특히 이제 시골 분들은 후띠우나 붕보 이제 이런 거를 많이 먹습니다. 예, 베트남은 길어서 북부지방 음식, 중부지방 음식, 남부지방 음식이 특색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주도 이제 뭐 수도가 이제 하노이다 보니까 외국에서 많이 알려진 건 뭐 퍼나 반미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죠. 이런 것들은 가격이 거의 아마 한 2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또 살아보니까 교통비는 원래 비쌌어요. 원래 비싸다 보니까 20년이 지나도 뭐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또 예전에는 설날 때 이렇게 가면은 당연히 교통비를 더 오릅니다. 여기는 아직까지 뭐 물론 뭐 항공기를 타고 가시는 분도 항공기도 뭐 가격이 다르잖아요. 평일하고 이제 그거하고는 다르듯이 버스도 그런 게 여기는 뭐 시내 이제 그런 버스가 아니라 주로 이제 보면 도시와 도시를 이제 있는 거는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뭐 이제 상업차나 이제 이런 거 하는데 그게 뭐 딱 정해진 요금이 평소에는 있는데 이게 이제 설날 되고 뭐 이러면 막 2배, 3배 돌라는 게 일이고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황당했던 게 이제 16인승, 12인승인가? 16인승 공고에 주로 이제 뭐 그레이스나 이제 이런 데는요 26명, 30명까지도 탑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지금은 걸어가다가 동안에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막 좀 심하게 얘기하면 바닥에는 막 이제 화물들을 막 깝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이 편리해졌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집에서는 인터넷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주로 모이는 게 이제 뭐 탕농이나 포미행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PC방 개념이 있었죠. 예. 거기서 이제 그것도 한 시간에 한 2만 동 줬나? 그래줬을 거예요. 주로 이제 보면 아침에 이제 제일 처음에 베트남에 와서 일 없을 때는 뭐 한 10만 동 이제 그때는 또 10만 동이 제일 큰 금액의 돈이었어요. 예. 그때는 20만 동, 50만 동짜리 지폐가 생기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동짜리 지폐를 이제 아침에 뭐 와이프한테 받으면 이제 오토바이를 저는 탈 줄 아니까 오토바이 타고 이제 하루 종일 다니면 10만 동 가지고 뭐 PC방도 갔다가 뭐 PC방은 한 2-3시간 있고 또 커피 한 잔 마시고 뭐 점심 먹고 이러다가 이제 오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오토바이가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는 이제 뭐 그걸 스쿠터라 그러나요? 땡기면 무조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어 바꿔서 수동으로 이제 나가는 게 이제 있는데 기어 바꿔서 수동으로 가는 게 아마 기름이 굉장히 절약됩니다. 당시에 기름이 아마 1리터에 한 2-3천 동 정도 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기름도 한 2배 올라. 그렇게 되면 한번 타면 한 일주일 정도 탑니다. 예, 수동은. 근데 저는 수동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수동 오토바이가 또 좀 싸니까 그거 타고 이제 왜냐면 스쿠터는 이제 물론 뭐 스쿠터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일단은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 호치민 시내에서 다닐 때는 수동이 편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수동을 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도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 차도 있지만 물론 차도 운전을 할 줄 압니다. 저는 뭐 차 운전한 지 오래됐는데 이제 그 차를 운전하지 않는 이유는 첫째는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일단 주차할 데가 많지 않아요. 시내 나가면 아무 데나 씌워놓으면 그냥 또 주차비도 뭐 길거리에 씌워놔도 누가 와서 주차비 받아갑니다. 뭐 그 사람이 이 땅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귀찮으니까 줍니다. 예, 또 왜냐하면 그렇게 안 주면 그 3, 4만 동 안 주려고 하다 보면 또 이제 다퉈야 되고 또 해코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일 첫 번째는 일단은 주차할 때가 마땅치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비가 오고 뭐 아직까지 이제 저도 우리나라를 안 들어간 지가 좀 코로나 전에 들어가고는 안 들어가 봤으니까 그때도 뭐 밤에 운전하면서 아유 어둡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여기 굉장히 어둡습니다. 조명도 어둡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비까지 이제 뭐 지금이야 이제 며칠 전에 보니까 저도 여기 살면서 거의 처음인데 2월 달에 비가 오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호치민에는. 근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면은 막 이제 우기 때 돌아다니면 비가 많이 오면 밤에 운전하기가 좀 이제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고 차라리 그냥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오토바이 안에 이제 우위가 있으니까 여기 뭐 그냥 우위 쓰고 좀 비 좀 맞아도 그냥 집에 와서 또 샤워하고 하면 되니까. 베트남에 살면은 맨날 찬물로 샤워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베트남 사람들도 약간 이제 그 전기 온수기 같은 걸 쓰거든요. 그래서 그게 없으면 좀 차라리 우기 때 이럴 때는 힘듭니다. 또 감기도 차라리 이제 비 맞고 오면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거예요. 그게 있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설날 가까이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면 제가 못 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설날에는 이제 예전에는 설날에 거의 아마 앞으로 뭐 일주 뒤로 뭐 열흘 이래가면 한 보름 이상씩 쉬었어요. 근데 이게 쉬는 게 단순하게 뭐 관공서나 조그마한 가게만 쉬는 게 아니라 거의 셧다운 되다시피 그냥 일을 안 합니다. 마트도 일을 안 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밥 먹으러 갈 데도 없는 거예요. 예, 뭐 한국에서 손님들 오시면. 그게 참 웃기는 얘기지만 설날 때 오시면 밥 먹는 게 일이었어요. 예, 그런 이제 하는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여기 사람들도, 그리고 예전에 베트남 사람들은 1년을 벌어서 그 이제 뭐 설날에 다 쓴다는 말을 할 정도로 씀씀이도 크고 이러니까 일을 안 하죠. 최근에는 보면 예전에 저도 여기 호치민에서 장사를 하고 이랬지만 설날에 그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어요. 뭐 2배, 3배를 줘도 일할 사람이 다 고향 가니까.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그거를 또 돈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지금은 아파트에 지금 이렇게 위에서 지금 내가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지만 뭐 평소에 이제 교통량은 확실히 이제 시내는 줄어들죠. 그렇지만 뭐 이렇게 돌아다니고 장사하고 이런 거는 거의 평소하고 차이가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설날에 이제 오셔도, 관광으로 오셔도 뭐 저 예전처럼 뭐 밥 굶고 다니고 이런 거. 다만 이제 좀 호구짓을 하겠죠. 좀 비싸게 되겠죠. 가성비가 좀 안 좋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뭐 토요일, 일요일 이런 이제 뭐 여기 이제 베트남이 이제 그 법정 공휴일이 우리나라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좀 몰아서 이제 뭐 그렇게 황금 연휴 뭐 이런 게 하면 저는 어디 안 나가고 그냥 집에 있습니다. 그냥 나가봐서 돌아다녀 봤지만 그때 가면 대접 못 받거든요. 평소에 가서 돈 쓰고 대접 받는 게 낫죠. 그런 거고. 베트남에서 가끔 어떤 분들이 뭐 그런 얘기 합니다. 뭐 20년을 살았네, 10년을 살았네 이러면 아유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뭐 더운데 날씨는 제가 지금도 옷잠바 입고 있잖아요. 예, 상당히 살만합니다. 제가 봤을 때. 차라리 북쪽에 이게 뭐 하이퐁이나 다이용 요즘에 뭐 다이용행 뭐 그다음에 뭐 북잉 그다음에 이제 뭐 방민 이런 데 이제 삼성이나 이제 공장에 이제 나와 계신 분들이 차라리 북쪽은 굉장히 좀 살기가 힘듭니다. 제가 저는 남쪽이 훨씬 낫더라고요. 특히 나이 먹은 사람은. 북쪽은 가면 춥습니다. 북쪽은 이때 가면 이런 옷잠바가 아니라 파카 입고 다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공기도 안 좋고. 추운데 그 이제 난방이나 이런 게 온돌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주로 이제 하는 게 라지에타나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왜 냉온풍기 겸용이죠. 에어컨하고 겸용되는 이제 그걸 하는데 그걸 틀어놓고 자면 목이 그냥 확 잠기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공기도 안 좋고. 그래서 저는 북쪽에 뭐 저도 가끔 가다가 뭐 일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는 가지만은
오래 안 있습니다. 그냥 금방금방 내려옵니다. 네, 그리고 차라리 뭐 이제 건터나 인장, 까마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호치민에서 최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가본 게 이제 오래 간 거는 까마오까지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오토바이로 가면 10시간에서 1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뭐 그때는 젊었으니까 2-3시간은 당연히 오토바이 타고 가죠. 여기서 뭐 호치민에서 건터까지도 오토바이 타고 가면 한 4시간 정도 잡아야 되거든요. 뭐 예전에는 더 걸렸지만 지금도 한 4시간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뭐 속도를 막 내서 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4시간 정도 잡는데 건터는 오토바이 타고 자주 다닙니다. 자주 다니는데 요즘은 이제 잘 안 가요. 이제는 체력적으로 이게 힘들죠. 예전에 제가 까마우 그 다음에 위로는 다낭까지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가봤는데 뭐 그거를 당일 코스로 가는 거는 당연히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뭐 이렇게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유튜브가 이제 그런 쪽에 있었으면 많이 이제 유튜브를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때는 참 환경도 깨끗하고 지금보다는 그리고 뭐 중간중간 보면 참 이제 그 화면에 담을 만한 이제 그런 일들도 많았어요. 이 기본적으로 베트남 사람들도 외국인한테 친절합니다. 친절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 이제 통역 이제 한국어를 하는 통역, 영어를 하는 통역, 일본어를 하는 통역, 뭐 중국어나 뭐 이렇게 통역들이 뭐 프랑스어 이렇게 통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비싼 게 한국어 하는 통역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숫자가 이제 적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요즘은 한국어 통역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네. 그래도 기본적으로 프리랜서를 한다 이러면 하루 100불은 지금도 돌라 그럴 거예요. 물론 뭐 이제 뭐 비즈니스 통역이나 이제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은 더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제 뭐 놀러 다니시고 이 정도 되시면 100불 정도 주시면은 뭐 괜찮게 쓰실 겁니다. 이 그런 통역들이 이제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뭐 이제 여기 이제 한국어과도 많이 생겼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제가 봐서는 한국에 일하러 갔다가 돌아온 사람 그리고 이제 한국에 결혼해서 돌아온 이제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 건터라는 지역에 저는 한 뭐 5년 이상 제가 이제 건터에서 직접 이제 살아보고 물론 자주 왔다 갔다 하는다고 살아보는 건 아니고 5년 이상 살아보면요 그 지역은 진짜 한국에 시집 갔다 온 사람 많습니다. 그 코쿤인가? 그 이제 한국에 시집 갔다가 남편하고 뭐 이혼을 했거나 사별을 했거나 이래서 베트남으로 이제 돌아와서 그 사는 사람들의 이제 뭐 지원을 뭐 무슨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에 그 주로 이제 후원하는 데가 현대 쪽인데 참 저는 그런 거 보는 것도 참 안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돈을 쓸데없는 데 써요. 이게 복지나 이제 이런 이제 뭐 후원을 왜냐면 이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세금 내는 거 가지고 이제 후원을 하겠죠. 근데 이제 그게 눈먼 돈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정확하게 그 사람들한테 쓰이지를 않아요. 가시면은 뭐 나중에 코쿤 이제 거기를 한번 가보시면요 엄청 건물도 잘 지어놨습니다. 크고 그렇게 왜 필요해요? 차라리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뭐 직업 교육이나 왜냐하면 한국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혼해서 그 돌아오신 분들이요 적응을 잘 못하세요. 적응을 잘 못해서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특히 이제 그 자녀들은 저도 이제 뭐 우리 애들을 제가 베트남에 실제로 이제 다 적고 와야 되겠다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애들 때문에. 뭐 당시에 제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뭐 밥벌이를 해야 되니까 아침에 나가면 이제 저녁에 들어오고 밤에 들어오고 뭐 이러잖아요.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없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큰애가 이제 그 태어났을 때인데 애가 말이 안 되더라고 첫째. 그래서 그 와이프도 뭐 한국말을 저는 와이프 보고 한국말 하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어눌하거든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국 사람 같은데 실제로 말을 이제 하면 외국 사람이라는 걸 누구나 느끼죠.
근데 거기서 이제 애들 데리고 애들하고 같이 이제 하면서 쓰는 말이라는 게 몇 가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투 자체도 어눌하고 막 앞뒤 바뀌어 있고 이러니까 당시에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그때는 지금은 또 그게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국제결혼 제가 24년 23년 전에 결혼을 했으니까 국제결혼을 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얘들이 학교 가고 이럴 때 되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나오잖아요. TV에 왕따를 당했다는 거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도 뭐 아까 이제 2000년도에 제가 제일 좀 베트남에 왔다 하지만 이제 놀러 오지만은 뭐 1년에 그래도 한 번, 두 번 정도 베트남을 이제 와서 처갓댁에도 이제 자보고 이제 이러니까 느끼는 게 한국 사람이 무시당한다는 느낌은 잘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하고 상의를 해서 차라리 이제 왜냐하면 이제 와이프가 첫째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좀 이제 입덧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리고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이제 아기를 가지신 분들은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의사들은 뭘 자꾸 검사를 시키고 그리고 뭘 자꾸 뭐 애가 머리가 크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이런 겁을 줘요. 와이프하고 얘기를 하니까 한국에서 매달 병원 가는 돈이면 베트남에서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때 이제 우리 와이프가 제일 힘들어했던 게 멸치 육수 있잖아요. 제가 아파트에 살았는데 아파트 바로 밑에 상가에 무슨 칼국수집이 있었어요. 칼국수와 국수 파는 집. 그 사람은 1년 내내 그걸 이제 가마솥에다가 멸치 육수를 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굉장히 이제 힘들어 하더라고요. 여기는 멸치 육수를 안 쓰고 또 이제 비린내도 나고 그랬겠죠. 그래서 우리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제 그 애를 그러면 베트남에서 낳자 이래서 그때부터 이제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도 저는 이제 한배 가정들을 이렇게 저는 이제 재수 씨가 이제 하시는 일이 그런 이제 뭐 자폐아동이나 이런 이제 성장이 더딘 애들 이제 음악 치료 이제 박사거든요. 가끔 가다가 얘기를 내보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한배 가정 그러니까 이제 국제결혼 커플이죠. 애들이 그런 이제 자폐나 이제 언어나 이런 거에 미성숙한 애들이 한국 부모들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보다는 한 10배 이상 높답니다. 그게 현실이랍니다. 뭐 예전에 제가 그 뉴스를 한번 보니까 뭐 초등학교 교사가 한배 가정이나 이런 국제결혼하는 부모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했겠죠. 근데 현실이 아마 그렇답니다. 현실이. 근데 우리 애들은 지금 여기 차라리 베트남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있지만 한국어도 잘하고 이제 왜냐하면 여기에 있을 때는 저는 이제 1년에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닐 때는 1년에 한두 달 정도는 한국을 이제 보내가 어린이집 왜냐하면 또 한국에는 또 어린이집 이런 게 또 보조금이 나오고 이러니까 하고 여기 베트남에 돌아와서는 또 이제 여기 한국 학교가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저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일반 로컬 이제 좀 좋은 학교를 보내서 이제 그걸 했으니까 베트남어도 하고 뭐 한국어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합니다. 예, 뭐 중국어는 뭐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제가 못하니까 확인할 그건 없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왜냐하면 베트남 사람들이 중국어를 배우기를 쉬워해요. 베트남 사람들이 육성이고 중국은 사성이잖아요. 한 6개월 정도 하면은 중국어를 잘하더라고요. 우리 처제들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국어 하는 것보다는 중국어 하는 게 굉장히 쉽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외국어를 차라리 이제 여기서 하는 게 좋아서. 근데 이제 한국에서 하시면 차라리 저는 그런 얘기 합니다. 엄마한테 한국어를 못하게 하는 게 편해요. 차라리 뭐 일찍 뭐 유아원을 보낸다든지 어린이집을 보내는 게 낫지. 근데 사실 또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한국의 뭐 교육 문화라든가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아빠들이 교육에 좀 신경을 써서 자녀들을 하면 되는데 제가 한국에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 직장생활 식으로 어떻게 해요? 차라리 베트남에 있으면서 저는 애들하고 한국어로 대화하거든요. 뭐 일 자체가 이런 일을 하니까 뭐 시간이 많아요. 뭐 애기들 어렸을 때는 학교 갔다 오고 이러면 제가 이제 데리러 라이딩을 가거든요. 이제 라이딩 가면 이제 거기서 뭐 애들 뭐 햄버거 먹고 싶다, 피자 먹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만 얘기해봐야 잘 사주지 않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마트 데리고 가서 이제 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온 이유는 애기들 교육 때문에 사실은 왔고 와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살면서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제 와서 뭐 일주일 살아보고 열흘 살아보고 한 달 살아보고 이러니까 그냥 놀러 오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살아보니까 살만하더라고요. 살만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지금도 여기 보니까 이제 저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쪽에서 직장 다니시고 이러시는 분도 계신데 일이 없으면 힘들어요. 베트남에서. 뭐 한국에서 돈을 뭐 10억이다 20억이다 있었는데 이걸 은행에 넣어놔서 그걸로 이제 이자를 받아가지고 생활하면 되죠.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일을 안 하면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사장님은 뭐 이렇게 보니까 잘 사시고 이러신데 뭐하러 이렇게 신경 써서 일을 뭐 이런 이게 또 은근히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하시냐 그러는데 딱 하나입니다. 시간 보내려고 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뭐합니까? 이거라도 안 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게 있는 생각하고 그냥 돈은 있지만 이걸 매일 뭐 1년 365일 뭐 24시간 매일 논다고 생각해보세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어느덧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오래 이제 한 일이 이 일이 되어버렸으니까 24년째 살았으니까 거의 앞으로 한 10년 정도 더 살면은 한국에서나 베트남에서나 거의 이제 비슷하게 살잖아요.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면 아유 사장님 뭐 26년 사셨으니까 베트남 말 잘하시겠네요. 아닙니다. 제가 베트남어를 하는 거는 생존 베트남어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굳이 베트남어를 할 일이 잘 없어요. 바쁠 때나 뭐 이제 신랑들 이제 뭐 그런 알아듣는 거는 제가 보니까 뭐 우리 집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데 알아듣는 건 한 70% 이상 알아듣는다. 근데 제가 말하는 게 이게 성조가 있어가지고 그걸 잘 우리 와이프나 저하고 이제 생활하고 이제 통역들이나 직원들은 제가 하는 베트남어를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앞뒤 말을 이제 조합을 하는 거죠. 이제 뭐 성조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제가 베트남어로 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뭐 간단하게 뭐 까면 실로이 뭐 이런 거야 알아듣겠지만 그리고 뭐 일을 하면서 통역이 있잖아요. 뭐 집사람도 있고 지금이야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일을 안 하지만 예전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었으니까 뭐 통역이 있는데 제가 뭐 안 되는 베트남어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베트남어가 아마 우리 애들 이렇게 내가 해보면 그냥 한 서너 살짜리 수준이에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 베트남 왔을 때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다고 한 게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3개월 정도 배운 게 그게 다인데 그걸로 지금 26년씩 살고 있어요. 또 밥벌을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뭐 제가 뭐 학교를 정해놔놓고 뭐 중간에 또 뭐 독순생을 구해서 해봤는데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이제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포기하고 그냥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저는 이제 말보다는 차라리 이제 문자가 편하거든요. 직원들하고는 거의 베트남어로 만약에 대화할 일이 있고 저것도 이제 한국어가 잘 생각이 안 나면 베트남 문자로 보내고 그리고 또 요즘은 번역기가 좋잖아요.
예전에 뭐 파파고하고 구글 번역기 두 개만 했을 때는 긴 문장은 제가 보내지 마라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채팅을 이제 와이프분하고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 중간에 이제 뭐 그런데 건데 이런 말이 들어가면 이게 번역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앞에 다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이제 뭐 바꿔야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하면 엉뚱한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많이 그거 하지만 또 신부들도 한국에 가시면요 6개월 정도만 한국에 살면 부부 간의 대화는 그렇게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신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부들도 한국에 가서 이제 뭐 통역이나 아르바이트 이제 하러 다녀보면 제가 왜 자주 보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신랑분하고 있으면요 웃기는 얘기가 자기 신랑하고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 자기 신랑이서는 우리가 뭐 밥 먹어서 뭐 이것도 밥 먹어서 짐지 먹어서 식사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마다 쓰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뭐 한 사람이 그걸 여러 가지로 쓰지는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높낮이 이제 여기 사람들은 높낮이로 그걸 됩니다 그랬잖아요. 성조가 있으니까 그게 똑같으니까 한 사람이 저도 뭐 사투리를 좀 쓰지만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충청도 사투리를 강원도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걸 통역을 못해요. 또 뭐 예전에 우리 와이프는 좀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여기 와서 하도 이제 우리 와이프도 심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가이드를 이제 저한테 이제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해줬죠. 해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간에 저한테 얘기를 하고 제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 이제 와이프분들이 처음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막 인터넷에서 하더라 뭐 하더라 이제 주위에 그런 뭐 일하러 보내면 거기서 바람이 난다 하더라 뭐 어쨌더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요 아니 그걸 집에 나온다고 바람 피울 여자가 안 피우고 나간다고 바람 피울 여자가 그런 거 아니에요. 차라리 바깥 생활을 하는 게 저도 그런 거를 왜냐면 저는 이제 26년째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 친구들의 향수병이 있어요. 진짜 향수병이 있습니다. 남자인 저도 그런데 저도 한 처음에 들어와서 한 3개월 동안 미치겠더라고요. 여기 이제 그 시내 다니는 버스들 보면 뭐 면목동 가는 버스 이제 이거를 아예 그냥 저기 다 이제 안 고치고 내놓고 이제 돌아다니는 뭐 그리고 뭐 무슨 여객버스 무슨 학원버스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만 봐도 아 저 버스 타고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게 한 7년 8년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한국에 가면 아유 언제 베트남 가지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뭐 9월달 10월달 추석 때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베트남은 추석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한국은 추석이 크잖아요. 그래서 추석 때쯤에서 한국을 자주 또 들어갔었는데 아 추워서 못 살겠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신랑분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떤 신랑분들은 아유 뭐 결혼식 그 결혼 비용을 모아서 그걸로 이제 결혼식을 하고 뭐 아우 와이프를 데려오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이후에도 한 1,000만 원 정도 뭐 2,000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좀 여윳돈이 계셔요. 왜 그러냐 신부가 한국에 들어오면요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뭐 가끔 가다 그러시면 뭐 지금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한국에 있는 여성을 만나고 싶어요. 남성분들이 계세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올 시간이 없대요. 베트남에 그렇게 일이 바쁘대요. 근데 한국에 있는 여성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듯이 하면서 이제 하고 싶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여성들이 동의를 잘 안 하죠.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은 뭐 이혼한 사람 아니면 뭐 이제 또 이혼해서 불법 체류하는 사람 이거는 차라리 뭐 제일 최악이 이혼해서 불법 체류한 사람이에요. 이거요 나중에 이제 두 분이 교제를 하시다가 보면요 이게 벌금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웃기는 건 이 여자가 불법을 하면서 어떤 뭐 행사적인 사건이나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저희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또 그 여자분도 모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뭐 자기가 조회를 해보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뭐 이제 그게 신분증 도용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뭐 또 이제 대포 통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나마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유학생들인데, 아니 유학 왔는데 뭐하러 뭐 40대 50대 남자를 잘 만나려고 하겠어. 만약에 그걸 동의하시는 분이 있으면 진짜 좋은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는 않다. 그것도 남자도 그러면 그만한 스펙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게 있어서 쉽지 않다는. 그리고 이제 가장 그나마 이제 한국 사람하고 이혼해서 괜찮은 사람들이 뭐냐, 불법 없이 이혼 서류 끝나고 딱 비자 되면 베트남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나름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베트남에서 이제 만나야 되니까 굳이 또 베트남에서 만나야 될 것 같으면 내가 한국에 갔다 온 여자를 뭐 선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그건 남자분들 생각이니까. 근데 한국에 갔다 오신 분이 장점은 하나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이뻐요. 앞에 이쁘니까 다른 남자가 선택해서 갔겠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한국에서 살다가 베트남을 오면 마인드가 많이 한국 사람 쪽에 가깝게 되죠. 이제 그런 장점들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은 각자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좀 무슨 얘기를 해야 좋을지 적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저도 뭐 20년 넘게 남은 나라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결혼업자 주제에 뭐 남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뭐 이런 일을 하고 그래야 당신이 뭐 한국에서도 사무실도 없고 막 그렇지 않냐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베트남에서 불법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26년 동안 결혼시킨 사람이 거의 아마 한 2,500상 이상 될 겁니다. 뭐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그거를, 예전에는 다 그걸 뭐 기록을 하고 했었는데 이제 어느 순간 그걸 안 했어요. 그러면 한 2,500상이 될 겁니다. 그러면요, 2,500상인데 저한테 뭐 사기꾼이다 뭐다 하는 사람이 20-30명이 채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면 당신이 내한테 무슨 사기를 당했냐고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보면 그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절반도 안 돼요. 그럼 쉽게 말해서 지금 국제결혼을 교육을 받으러 가시면 국제결혼 이혼율이 아마 한 4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럼 2,500상에서 40%면 1,000명 가까이가 돼야 되잖아요.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럼 전 잘한 거죠. 저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건 이런 겁니다. 비싸게 줬다. 비싸다 싸다는 사기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비싸게 받는, 제가 어떻게 비싸게 받는 업체들, 지금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4,500만 원 이상 받는 업체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기다? 아니죠. 그 사람이 4,500 받겠다고 나와 있고 계약서에 그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무슨 사기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한국에 등록증이 없지 않냐. 제가 작년 9월달인가? 누가 저를 국민신문고에다가 뭐 신고를 했대요. 그 담당 이제 주무관이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이제 뭐 하면은 그 사람들도 답변을 내야 되니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한국에 등록증을 안 내고 이 업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국에 등록증을 낼 수 있습니까? 제가 제 상황을 못 내요. 제일 첫 번째,
제가 한국에 살지 않으니까 사무실을 어떻게 얻어요? 그러면 그걸 얻으려면, 그렇게 하려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무실을 내요. 그거 자체도 불법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내가 그 영업을 하는데 영업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제가 이제 뭐 종사원이나 이런 걸로 등록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사장인데 제가 종사원이다?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안 한 지가 벌써 20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러면 제가 사업자를 내려고 등록증 만들려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육받고 뭐 다른 사람 이름으로 사무실을 계약하고, 다른 사람이 교육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예? 그럼 이건 합법이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는 등록증도 필요도 없지만 낼 수도 없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한국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할 생각이 없다. 그분도 그러시죠. 아니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고 끝났어요. 자, 지금 그 베트남에서 뭐 나름 이제 콧방귀 꽤나 끼고 이제 뭐 잘한다는 업체들 몇 군데 있어요. 이 사람들 다 사장이 그러면 한국에 등록증 내서 그 사장이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다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요. 뭐 저거 아들, 저거 형, 저거 동생, 뭐 저거 친구 이렇게 해요.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자기가 이름 내가 자기 이름으로 하면 되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일을 한국에서 이 결혼이라는 게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30%도 안 되잖아요. 나머지 70은 다 베트남에서 벌어진다고. 신부들, 서류, 뭐 교육, 기숙사 모든 건 베트남에서 벌어요. 근데 이 70이 베트남에서 다 불법이에요. 이제 어지간한 한국분들, 신랑분들도 옛날에는 이걸 불법이라는 사실도 인지조차도 못했어요. 저도 예전에 한번 단속에 당한 적이 있죠. 저도 동따오에서 신랑 3명이 잡혀가지고 했는데 그냥 벌금 한 3,000불인가 내고 끝났어요. 저는 신랑들은 그냥 나가시고. 근데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신부들 뭐 20명 30명 뭐 그때 아마 한 70명 정도 봤을 거예요. 맞선을 보고 사진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 여기 공안들 일 잘합니다. 누가 공안인지 서비우면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때도 이제 결국은 걸렸던 게 뭐냐, 이제 호치민에서 결혼식을 하고 이제 붕따오에서 신혼여행을 갔는데 결혼증명서가 나오기 전이었잖아요. 오늘 만나서 내일 그 결혼증명서는 이제 2-3달 후에 나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때는 첫날 밤을 치른 거죠. 호텔에서. 호텔에 첫날 밤에서 단속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좀 뭐 노련한 애가 있었으면, 아니 뭐 둘이 사랑하는 연인관계 내렸으면 별일 없었을 건데, 이제 뭐 신부들이 어리고 뭐 시골에 살다 보니까 공안들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공안들 엄청 무서워합니다. 공안들 책 한번 치면 불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혼을 하겠다.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합니다. 요즘에는 호텔에서 그 이제 베트남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그 뭐 호텔에 투숙을 해도 그 검사를 잘 안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이제 어째 그런 일들이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는 단속했어요. 그래서 뭐 호텔도 아는 호텔을 가야 되고, 아는 호텔도 그런 단속 기간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방을 따로 얻었어야 돼요. 신부방을. 뭐 그냥 사람은 없지만 돈 줘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걸렸는데, 뭐 걸려서 뭐
신랑들이 불편하거나 뭐 좀 불편해 했겠죠. 이제 아침에 조사받으러 갔다가 이제 거기서 뭐 신랑들한테 뭔 조사를 합니까? 뭐 베트남 말을 못하고 뭐 꿍따오 공안이 뭐 거기 한국말 그 당시만 해도 한국말 하는 이제 통역들이 없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각 지방에 가도 그 한국말 하는 통역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잠시 갔다가 또 호텔에 들어오고 뭐 이랬는데 돈 돌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돈 주고 해결을 다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통역 신나게 맞아요. 신나게 두드리면 제가 보는 앞에서도 우리 통역 막 때리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사장님, 그 통역을 월급을 좀 많이 주시고, 뭐 삼성이나 이런데 뭐, 유학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을 좀 말을 잘 하시는 분을 쓰시면 좋지 않냐는 이제,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삼성이나 LG에 그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뭐로 결혼해서 일을 합니까? 이게요, 결혼회사 통역이라는 게요, 제일 첫 번째, 근무 시간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회사처럼 9시 출근에 다시 퇴근, 이게 없잖아요. 그냥 이 손님 있으면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통역들이 이제 제가 뭐 어떤 분한테 한국 회사의 통역이 한 10명씩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큰 회사들은. 그럼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한 1,000만 동에서 2,000만 동 정도 수준 됩니다. 월급 많이 안 줍니다, 그 사람들. 근데 왜 그러다가 하면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시간, 이제 그 회사 통역은 딱 정해진 시간만 하잖아요. 그 시간 이외에 자기는 다른 부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업으로 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또 뭐 손님 있으면 내가 하루 휴가도 낼 수 있잖아요. 이 부업으로 해서 버는 돈이 이 돈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합하면 베트남에서 한 4, 5천만 동, 5, 6천만 동을 벌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죠. 그렇게 된다. 이게 결혼회사나 이런 것들은 통역들이 부업으로 할 만한 일이지 전업으로 제대로 배운 통역들은 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첫째 위험하잖아요. 뭐 지금이야 저야 뭐 그런 일이 없지만은 일반적인 회사에 만약 하다가 잡히면 신나게 두드려 맞아요. 두 번째, 출퇴근 시간이 따로 있질 않아요. 어떤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면접을 보면 제일 첫 번째 묻는 게 당연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월급이 얼마냐. 그 다음에 이제 월급은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일반적인 회사는. 근데 두 번째 그래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돼요? 뭐라고 말할 거예요? 뭐 일요일에서 뭐 일요일 토요일 날 일 안 하고 9시부터 5시까지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이 일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저는 뭐 저하고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짧은 친구가 한 3년, 긴 친구는 지금 예전에 한 10년 이상 된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는 이제 뭐 그만뒀고 제가 자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친구가 한 7년 된 친구가 있는데 오래 일을 해요 저하고. 왜 그러냐? 그 사람들도 알아요. 한국에 계신 사장님들이나 이제 신랑분들은 모릅니다. 그냥 뭐 베트남에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말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자기 그냥 가끔 와서 손님 하나 치우고 가면 땡인데 그러고 뭐 그 사장이 뭐 계속 쫓아다니나요? 근데 저는 여기 있고 저하고 일하는 친구들은 알죠. 그러니까 안전하다. 다른 회사에서는 뭐 왜 그러냐면 이게요 베트남 사람이잖아요. 베트남 사람은 예전에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지금처럼 일 안 할 때였죠. 제가 현지 에이전시 할 때인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 돈코 팔아먹는 그런 느낌이 든대요. 자기 나라 사람 다른 외국인한테 팔아먹는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고 하지 마라 그랬지만은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오늘 만나서 내일 결혼하죠. 네? 나이 50 넘어가지고 장애를 가진 사람이 와가지고 뭐 대단한 소리 삑삑 샀죠.
그리고 뭐 통역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신랑하고 신부하고의 그런 성적인 통역. 힘들어하죠. 저도 뭐 솔직한 얘기로 통역한테 그런 얘기 하기가 좀 그렇죠. 뭐 첫날 밤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통역을 해야 되니까. 예, 요즘은 이제 제가 얘기하기 전에 그 통역들이 이제 알아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보람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다가 좀 심하게 얘기하면요, 통역들 중에는 또 그런 일을 하는 통역도 있어요. 그 예전에 이제 지금은 뭐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저도 이제 그 바닥을 떠난 지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뭐 지금이라고 근데 왜 없겠어요. 10년 전에 있었던 결혼식장에서 신랑들이 이제 뭐 지참금이라고 하면서 뭐 2,000불, 1,200불, 1,500불, 뭐 3,000불 이렇게 이제 봉투에 넣어서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걸 신부 이제 뭐 부모님한테 드려요. 결혼식장에서. 그걸 뺏어와야 되는 것도 통역이에요. 그걸 왜 뺏어오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A라는 한국 회사하고 여기 이제 베트남에 있는 이제 에이전시하고 계약이 4,000불이 됐다고 합시다. 보통 한 4,000불 정도 줄 거예요. 4,000불이 됐어요. 그러면 A라는 회사가 4,000불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4,000불 안 줍니다. 뭐 2,000불, 뭐 또 심한 경우에는 2,000불, 1,500불만 주고 땡. 그럼 나머지 뭐냐? 신랑이 주는 데서 이 에이전시가 챙겨가야 돼요. 근데 한국 에이전시 사장이 그 돈을 직접 뺏지는 않습니다. 왜냐? 문제가 되거든요, 나중에. 만약에 이제 그게 공안들이나 있을 때, 근데 저 사람한테 돈 줬다, 이제 이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주로 하는 게 통역이나 아니면 이제 마담이에요. 마담들도 잘 안 하려고 그러죠. 그 통역이 주로. 업체를 통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돼요. 야, 내가 뭐 봉투에 2,000불 넣어서 너 엄마 드렸는데 어머니 잘 가져가셨냐 그러면 아마 절반 이상은 무슨 소리 하냐고 그럴 겁니다. 2,000불 주면 2,000불 뺏어가고 거기서 아마 한 200~300불 정도 주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서 차를 이렇게 해서 오잖아요. 그 차비도 안 줍니다. 차비 안 줍니다. 뭐 차비 주고 뭐 그 사람들 식사 차비 안 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들이 이제 오면 또 어떤 회사는 야, 그 좀 차비 좀 챙겨줘라라고 얘기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차비를 또 신랑들은 회사에서 주라니까 뭐 뭔지도 모르고 그냥 또 한 200~300불 주죠. 그럼 그걸 차비로 하냐? 천만에. 그건 또 마담이 또 중간에서 입마이 붙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제결혼 업체가 도둑놈 소리를 듣고 사기꾼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저도 그게 싫어서 이제 회사하고 상대를 안 하지만 지금도 많은 회사들이 저하고 이제 뭐 왜냐면 제가 이제 저는 그 프로필에 아가씨들 사진이 쫙 올라가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 또 괜찮네 해서 뭐 일을 하고 싶다. 저도 뭐 일 하겠다 그러는 사람하고 뭐 안 할 이유는 없어요. 근데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제가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전 그렇게 일 못한다. 신부집에 주는 거는 신랑이 신부집에 알아서 주면 그거에 대해서 왜 손을 대냐고. 그럼 왜 손 대겠어요? 저는 돈을 제대로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뭐 저희처럼 뭐 제가 1,000만 원을 받던 1,200을 받던 1,500을 받던 받아가지고 그건 제 수입이에요. 그리고 저는 마담들하고 일을 안 하니까 중간에 뭐 그거를 뺏어야 될 통역도 없고 줘야 될 사람도 없어요. 그런 게 제가 하는 일인데 제가 뭐 또 어떤 분이 저한테 사기라고 그러는 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 새끼는 근데 진짜 나쁜 놈이 저한테 6,500만 원이 들었대요. 6,500을
저하고 거래를 하신 분들은 저한테 돈을 줄 때마다 저는 입금을 하기는 합니다. 카톡으로다. 또 그리고 제가 만약에 뭐 신부집에 돈을 전해줘야 될 것 같으면 전해주고 신부집에 그 이제 요즘은 다 은행이 있으니까요. 은행 그 영수증까지 캡처 신랑분한테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 얘기 하죠. 자, 그럼 6,500이 들었으면 6,500을 어디,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줬는지 얘기를 해라. 얘기 못해요. 왜냐? 준 게 없으니까. 저는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냈어요. 네가 나한테 준 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렇게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다른 회사보다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인정. 근데 제가 꼭 다른 회사하고 같이 받아야 되고 싸게 받을 이유가 없었으니까. 왜냐면 그때가 코로나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그 사람들도 인정합니다. 2년자처럼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고 나중에 천천히, 지금은 이제 이런 회사들이 꽤 있죠.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내 혼자 독가슴이니까 비싸게 받았어요. 제가 뭐 싸게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무슨 6,500이냐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인터넷에 돌아다닙니다. 2년자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아이 뭐 그 사람 말만 믿고, 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준 사람이 6,500이 들었다면 준 거지, 받은 놈이 6,500 받았다고 얘기하긴, 또 얘기를 학대 재생산을 하겠죠. 근데 저는 뭐래요? 아직까지도 그 사람 내한테 돈 얼마 보냈고 달러 얼마 보냈고 다 있어요.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내한테 6,500 줬다고 하는 친구가 지금 이 국제결혼업을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얼마 받는지 아세요? 4,500 받습니다. 그래갖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2년자보다 싸다고. 그럼 거기서 결혼한 신랑들은 2년자는 6,500을 받았겠다.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얘기하잖아요. 지금 1,000만 원 받아요, 저. 그 회사에 3분의 1도 안 받아요. 그럼 그 4,500을 받으면 그거 뭐 결혼식 비용이나 뭐 신랑들이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공짜냐고요? 1,000만 원 말씀이죠. 그건 그거대로 받는 거죠. 그걸 또 뭐 인터넷에서 뭐 뭐라 그러죠? 뭐 레카들이라 그러나? 뭐 그런 사람들은 제가 그랬어요. 그 친구한테도, 야 니는 그런 얘기를, 제가 그 친구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6,500을 받았다 하면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팩트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참나 좋은 날 떠드는 걸로 열받게. 그래서 그냥 카드라는, 아니 저는 그 요즘 뭐 그 은연장인가 그분하고 뭐 그 가로세로 연구소하고 둘이 싸우고 뭐 레카들 이렇게 얘기하고 하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냥 밝혀진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뭔 얘기를 못합니까? 제가 여기에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에 제가 이런 거 올리잖아요. 뭐 제가 어떤 분은, 아니 그럼 사장님 뭐 거기 페이스북이나 거기에 계약서도 올려주시고 정확하게 금액을 얼마 이렇게 받는다고 올리시면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고. 자, 제일 첫 번째, 그게 바로 제가 등록증이 없는 한계예요. 그걸 그렇게 올리면요, 그걸 그대로 캡처해서 신고를 합니다. 영업한다고 신고를 해요. 그래서 못해요.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딱 올려서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회사에서 받는 돈은, 예? 제가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베트남에, 자, 얼마 전에도 그런 분 계셨어요. 나이가 50이 넘으셨는데 여기 20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싶어요. 저한테 더 주실 건 없어요. 예전에 50 넘으면 추가 비용이 200만 원을 제가 더 받았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없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싸진 거죠. 그러면 그분이
개인적으로 여기 오시 베트남에 2번을 들어올지, 제가 2번, 3번, 4번 들어오는 거를 회사에서 주는 회사는 아무도 없어요. 뭐 자기가 개인이 쓰시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무슨, 그럼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다 끝나고, 아니, 당신은 내가 이렇게 세보니까 이렇게 들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고 그러겠죠. 그거를 하도 당하니까 제가 아예 개인적인 비용들은 얘기 자체를, 앰뷸런스거든요. 얘기 자체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안 가지고 가는 돈에, 그리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신부님 집이, 신부님이 너무나 마음에 들고 좋고, 내 신부 집에 가보니까 사는 형편도 어렵고 이래서 결혼식 비용이다 뭐다 해서 뭐 만불 주시는 신랑도 계시거든요. 저는 안 묻습니다. 그러면 그게 회사에 준 거 아니에요. 왜 자꾸 그런 얘기들이 되냐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회사에 줘서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신랑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렇게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계약서를 쓸 때 그런 조항이 있어요. 만약에 신부나 신부집에서 저한테 돈 준 게 밝혀지면 그 받는 돈에 제가 2배를 보상하겠다고 계약서에 써드려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십니다. 뭐 어떤 회사는 뭐 700만 원에 되고 어떤 회사는 뭐 1000만 원에 되고 뭐. 예전에 제가 최고로 비싸게 받았을 때가 한 2,500만 원 정도를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달러로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돈으로. 왜냐하면 이게 또 달러를 받는 것도요. 이제 지금 같은 사태가 일어날 걸 저는 벌써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돈은요, 똑같이 10,000불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전에는 1,200만이에요. 근데 지금은 1,450인 거예요. 환율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외국에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뭐 환율이 1,500원이 되더니 자기가 뭐 이걸 수입을 해서 뭐 그걸 장사를 하고 하지 않는 이상, 또 뭐 외국에 놀러 가고 뭐 유학 가고 누가 와서 돈을 보내지 않는 이상, 우리가 국내에서 살면 그런 거 모르죠. 저는 제일 처음에 베트남에 왔을 때 960원인가 970원에 돈을 바꿔왔거든요. 지금 1,400 뭐 몇십 원이잖아요. 예전에는 1,200원만 넘어가도 난리 났었죠. 근데 지금은 뭐 그냥 평균이. 그때 달러로 제가 받았었어요. 왜냐면 여기서 한국 돈 뭐 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뭐 그런저런 의미로 해서 비싸게 받은 건 사실이에요. 저는 그러잖아요. 싸게 받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싸게 받으면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들 논리는 그래요. 비싸게 받았으니까 사기꾼이다. 근데 저한테 그 6,500원만을 줘가지고 국제결혼업을 한다는 그런 거, 지금 저 고치 10,000원하고 잘 살아요.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합니다. 뭐 2년자 결혼한 사람이 신부들이 도망도 많이 가고 뭐 어쨌다 저쨌다. 그럼 내가 그러죠. 누가 도망갔는지 얘기를 하시라고, 얘기를. 그냥 많이 갔다. 누가 도망간지 얘기를 하시면 제가 다 알죠. 그럼 모르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죠. 본인들은, 신랑들은 저한테 뭐 창피해서 쪽팔려서 얘기를 안 해도요, 저희 회사에서는 거의 다 파악을 합니다. 왜냐면 신부들하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아니, 100명에서 10명이 도망가면요, 10%예요. 10%가 높은 거라고요? 천만에요. 그러면 왜 국제결혼 교육장에 가시면 그 국제결혼 이혼율이 30%, 40%, 심한 경우에는 50% 넘은 적도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이제 줄어드는 추세예요. 왜냐? 국가에서 이제 뭐 직장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그리고 이제 범죄자들, 뭐 이제 뭐 성범죄나 이런 데, 예? 그러고 이제 뭐 소득 없는 사람,
국가에서 아예 이제 못하게 딱딱 정해놓잖아요. 예전에는요, 집 없어가지고 그 뭐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가짜로 서류 만들어내는 사람 천지였고, 예? 소득 증명 안 돼서 그 소득 증명을 가라로 막 만들어요. 뭐 재직증명서 이런 거 재직증명서 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들을 하니까 당연히 사고율이 높죠.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카더라예요, 카더라. 어떤 분 저한테 그럽니다. 뭐 제가 뭐 정가가 뭐 정가가 17범이라고 그러던가 뭐 어쨌대요. 제가 또 깡패 출신이래요. 제가 깡패같이 보입니까? 저같이 왜소한 사람, 제가 이제 목소리만 듣다 보니까 이제 뭐 목소리가 경상도 사람이 되다 보니까 크고 이러니까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떤 사람은 제가 보고 뭐 제가 누가 그러더라? 살인을 저지르고 뭐 베트남에 넘어와가지고 뭐 한국을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여기 뭐 공안들은 바보입니까? 근데 그런 카드라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 신랑을 오게 하기는 힘들어요. 오게 하기는 힘든데 그쪽으로 가려는 신랑을 못 가게 하기는 쉬워요. 그냥 뭐 가끔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제 회원들한테도 저한테 가끔 가다가 이제 그런 신랑들이 있거든요.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놔놨는데 갑자기 취소하는 신랑들이 있어요. 통화해보면 느낌이 와요. 그럼 이제 뭐 이제 뭐 댓글이나 또 쪽지 쓰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럼 신랑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 사람 인터넷에서 보니까 뭐 그렇게 좋은 얘기가 안 들리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신랑들이 막 찾아보겠죠. 막 찾아보면 이제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런 자극적인 거, 말도 대도 안 하는 거, 이런 거를 만들어야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다 얘기해 드립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뭐 레즈비언이어서 그게 레즈비언인 거 좀 몰랐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결정적인 건 그 사람, 그 여자하고 결혼 안 했어요. 그냥 사장님 저 이래서 못하겠습니다 할 때 아예 알았습니다. 제가 못하게 뭐 레즈비언이라 하는데 에이씨는 거짓말 하지 마라, 니 결혼해야 된다라고 결혼을 하게 했어요. 제가 뭐 위약금을 받았어요. 뭘 했어요? 그냥 그래서 끝났어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한테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런 분도 계세요. 그 사람 국제결혼 3번 했나? 3번인가 이런데 저한테 돈 주기 싫어가지고 신부한테 뭐 사바사바 해가지고 서류만 준비해서 못 들어갔어요. 왜냐? 비자 자체가 안 나와요. 그런 거. 또 뭐 신랑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뭐 신부를 만났는데 이 신부가 뭐 처녀가 아니더라. 내가 처녀인지 아닌지까지 다 해야 돼요? 그럼 지는 총각인가요? 저를 오랫동안 아시는 분이 이제 아실 거예요. 북쪽의 그 모회사. 지금 이제 그 영상이 유튜브에서 보세요. 얼마나 황당한지. 자기 회사는 처녀인지 아닌지 검사해가지고 신랑한테 결혼식 전에 통보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랑이 가서. 그래서, 왜냐면 그 신랑은 이제 그 결혼 회사를 통해서 결혼을 했다가 깨지고 우리한테 왔거든요. 자기도 얘기 들었고 유튜브에 그런 게 있대요. 그 동영상, 그 홈페이지에 보면 그런,
그래서 그게 말인지 막걸리냐 하면서 보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이 영상 내려라. 뭘 당신이 누가 그거 확인을 해주는데 어사냐 그 사람이. 처음에는 뭐 그러더니만 나중에는 뭐 의료계 종사자래요. 말도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어떤 의사가 이 여자가 천연지 아닌지 얘기해 줍니까? 말도 말 같은 소리를.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 당신이 만약에 이걸 그대로 하면 나 이 영상 그대로 해가 내 영상안에다가 직접 제보한다. 그러고 그 사람은 뭐냐? 또 뭐 한국어 교육을 하는데 자기들이 영사관에서 뭐 허가받은 이제 뭐 그런 교육기관이에요. 그래서 영사관에 내가 올렸어요. 신문고에다가. 당연히 아니죠. 영사관에서 일반 개인업자한테 그걸 주지를 않죠. 그걸 준다 그러면 영사관에서 난리가 나죠. 그냥 그 이제 교육기관에 그 회사에서 이제 많은 신랑들을 하니까 많은 신부들을 보내는 거죠. 그것뿐이죠. 그게 무슨 자기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광고를 해서 신랑들을 현혹시 그게 사기예요. 그게. 이런 회사도 있습니다. 그 신랑들이 이제 뭐 해가 중간에 잘못됐어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인터넷에서 기반을 둔 회사들은 뭐 인터넷에 뭘 올린다 이러면 이제 귀찮잖아요. 그러면 환불 각서를 씁니다. 돈을 바로 환불을 안 해요. 왜냐면 그 돈 자체가 이제 왜냐면 이 돈이라는 게요 계속 돌아가는 회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환불 각서를 뭐 5개월 6개월짜리를 써줍니다. 5개월 6개월 있다가 그 돈을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5개월 6개월 있다가 또 다른 여성하고 또 재진행하는 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환불 못 해드린다고 계약서는 못을 받습니다. 대신에 회사에 낸 금액은 그대로 100% 보존이 됩니다. 왜 그러냐? 이게 저희 같은 이런 시스템을 하다 보면요, 그거를 악용하는 신랑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신부하고 둘이 사부사 해가지고 뭐 서류 뭐 해가지고 그런 신랑들. 주로 이제 그러신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요즘 번역기가 좋다 보니까 신부한테 우리 회사가 비싸서 사장이 나쁜, 아니 비싼데 왜 나쁜 놈이냐. 비싼 걸 알면 안 하시고 싼 데 가시면 되잖아요. 비싸서 나쁜 놈이고 이러니까 네가 기숙사를 나와라. 그래서 어떻게 하자. 저한테 그런 카톡을 신부한테 보낸 게 신부가 그래요 캡처해서 저한테 보낸 게 많습니다. 그럼 제가 그러죠. 왜 이런 걸 하셨습니까? 라고 하십니다. 창피하죠. 그런 사람이 또 경찰에 신고한 것도 있어요. 환불 안 해준다고. 그럼 경찰이 연락 오면 저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환불 안 해준다고 돼 있고 이런 걸 하는데 제가 돈 돌려드려야 됩니까? 어떤 분 그런 분도 계세요. 자기가 뭐 비행기표 끊고 이제 뭐 저기 소개팅 여행료도 보내고 이제 다 했어요. 근데 그 전날인가 며칠 전인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럼 여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이제 얘기해서 여자분들은 뭐 휴가도 얻었을 거 아니에요. 일하시는 분이니까. 갑자기 못 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러니까 뭐 사고가 나가지고 다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기부스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러시면 뭐 기부스 풀고 나중에 오셔도 되고 아니 뭐 기부스가 뭐 그렇게 뭐 심하지 않으시면 그냥 목발 짚고 오셔도 충분히 이해를 하실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만 뭐 기부스한 사진을 또 보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환불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장님 환불을 안 해드린다고 했고 이거 6개월 안에 재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러니까. 자 보세요. 그 다리가 기부스가 지금 했는 건지
일주일 전에 한 건지 1년 전에 한 건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걸 기부서에 있는 사진만 찍으면 그게 그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제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그리고 설사 다 맞다고 해요. 그러면 6개월 안에만 재진행을 하면 되죠. 뭐 기부서를 6개월 동안 안 풉니까? 그 양반도 경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내가 그 경찰 그 경찰도 그러더라고요. 참 씨발, 어? 소나 개나 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어? 제가 그랬어요. 저는 무허가 등록업체에 이걸 환불을 안 해줘서 사기라고 고발을 했다고. 그래서 그대로 겹치게 다 보냈어요. 제가 등록증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입금된 금액은 환불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6개월 안에 재진행을 하면 된다고 다 있으니까 카톡에. 근데 이게 제가 사기예요? 그 양반도 어디 가면 저한테 악감정을 품고 있는지 어쨌는지 저한테 사기라고 떠들겠죠. 그럼 경찰이 그걸 사기라고 합니까? 제가 사기라고 법원에 판결을 받았어요, 그 사람이? 그냥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런 얘기들을 그대로 하면 다행이지만, 그런데 그대로 안 하고 그냥 다 앞뒤 다 잘라보고, 씨발, 내가 못 가게 됐는데 돈 안 돌려주더라, 이러겠죠. 여기 호치민에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호치민에서 자기가 5년, 6년 있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돈을 받고 아가씨를 만났어. 만나가지고 했는데, 이제 화상통화 똑같아요. 화상통화하고 두 사람이 좋다 그래가 아가씨가 끊터에서 올라와가지고 5박 6일인가 데이트를 했어요. 했는데 아가씨가 이제 고향에 돌아가고 나서 자기가 마음에 좀 안 드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아, 그러시라고. 그러면 다음에 좋은 사람 있으면은 또 얘기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양반도 경찰에 고발한다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이 고발하냐 그러니까 돈을 안 돌려. 내가 돈을 안 돌려준다고 얘기했잖냐. 그리고 그 아가씨 만났잖냐. 그 아가씨 만나고 그 아가씨가 5분 있다가 나 실수 이게 아니라 5박 6일 동안 데이트를 하고 당신이 싫다고 얘기한 건데 내가 왜 돈을 돌려줘야 되냐. 그럼 나는 일한 거를 어디서 받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고발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경찰에 고발을 했으면 나한테 야, 그러세요. 아니, 나는 차단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 고발한다 그러고, 알았으니까 고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에 공안이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5년 동안 일하면서 공안이 어떻고 저떻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하십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 야쿠자를 보내가지고 헤카를 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그 양반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자기가 한 10몇 년 살았대요. 그러다 보면 그 양반은 사마페나 우리나라 깡패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이제 야쿠자를 얘기를 하고. 자, 보세요. 보내시라고. 야쿠자를 보내시던 사마페를 보내시던 여기 이제 베트남에 보면 이제 사군 쪽에 이제 그런 이제 좀 우리말로 하면 이제 꼰다라고 해서 이제 그 깡패 같은 놈들이 사군 쪽에 많거든요. 거기에 제일 큰 형님을 자기가 안돼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동남아에서 옛날에 오래전에 이렇게 회사를 했는데 그때 알던 공안이 있어가지고 제가 보내시라고. 아니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뭘 해꾸지를 하는데 뭘 얘기를 하고 해꾸지를 해요. 그냥 조용히 해꾸지 하면 되지. 그래봐야 제가 어디에서 뭐 하는지는 항상 카페나 밴드를 보시면 봐. 근데 아무도 안 와요. 제가 26년을 살면서
여기 뭐 공안에 줄이 없고 26년을 불법적인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뭐가 없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생활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내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조용히 일을 하면 되죠. 제일 결정적인 거는 그런 거야. 아니, 내가 한국에 사무실이 없다라고 얘기를 받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저한테, 그래서 제가 한 번에 500만원, 1000만원이라는 돈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저한테 뭐, 많게는 500만원 정도를 주시고, 진행이 안 돼가지고 정지된 분도 계시고, 결혼식을 다 올려서 카톡 안 하신 분도 계세요.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합니다. 언제가 됐든 오실 때 되시면 저한테 입금된 금액은 보존이 된다. 근데 다만 하나 좀 빨리 하시는 게 좋잖아요. 왜냐?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뭐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한다고는 말 못 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만약에 이 일을 이제 다 손을 털고 안 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이제 하면 저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그 양반이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거보다는, 그리고 뭐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게 남자들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40이지만 뭐 몇 년 후에가 45이 되고 50이 되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한테 10년 정도 아직까지 그러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 친구 그때 37인가 8인가 아마. 지금은 이제 48이에요. 사진 보니까 늙은 게 많이 표가 나더라고요. 지금 여기 뭐 저 방송을 보시는 분도 제가 이제 이름이 좀 익숙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이름이 익숙한 분들은 다 오래되신 분. 최소 3년에서 7년, 10년씩 되신 분. 물론 뭐 최근에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시거나 또 결혼을 해서 들어가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이 그분들 죄송한데 뭐 5년 7년 동안 뭐 바뀐 게 있어요? 그때보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으면 안 좋아진 거죠. 또 뭐 이게 그렇잖아요. 지금 뭐 내가 1000만 원을 받고 뭐 1200을 받고 뭐 이런다고 그러지만, 내가 또 뭐 내년에 가서 1500을 받고 2000을 받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건 당연히 그냥 저는 공지를 합니다. 오늘 좀 처음에는 가벼운 얘기를 했는데 참 직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또 뭐 이런 걸로 끝내는 거. 이게요, 참 아무 말하기 좋아. 저는 여기 26년째 살고 있지만, 여기 이제 쉽게 말하는 이제 교민사회, 교민들하고 별로 교류를 안 합니다. 그런 이유는 제일 첫 번째는 이렇게 모이면 남 험담을 해요. 뭐 저 사람이 어떻더라, 저 사람이 어떻더라. 근데 그게 제가 이렇게 봐서는 뭐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냥 그게 처음에는 스노우볼이라고 그러잖아요. 요만했는데 이게 점점 이제 커지는 거예요. 그러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알다 보면 결국은 돈 얘기가 나와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 외국에 살면 제일 힘든 게 당장 돈을 융통을 잘 못해요. 한국에서 1000만원 뭐 2000만원 빌리는 거야. 뭐 친구들 있고 뭐 구명제들이 있으면 쉽게 빌리겠지만, 베트남에서는 힘듭니다.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기는 사채가,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베트남 부인이 그냥 베트남 이제 여기 사채가 많거든요.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도 보통 한 달에 한 4부 정도 돼요. 4% 정도 돼요. 이게 보통 이제 그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한테 돈을 빌리면요, 최하가 10%예요. 최하가. 뭐 이제 여기 뭐 카지노나 또 이렇게 뭐 주변에 이렇게 급하게 빌리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10% 받아요. 일주일에. 근데 그것도 막 빌려주지는 않겠죠. 그러다 보면 저한테도 이제 이렇게 저렇게 뭐 이제 뭐 돈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이게 돈이라는 게 거절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별로 이렇게 저는 뭐 지금도 여기서 이제 베란다에서 이러고 있지만은 그냥 저는 가면 그냥 간단하게 소주 한잔 마시고 혼술을 잘합니다. 그냥 왜 그러냐, 제 하는 일이 또 이렇다 보니까 뭐 저도 저하고 적을 여러 사람을 만들 이유는 없는 거죠.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러 사람을 적을 만들면 언제 제가 뭐 어떤 일을 당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안 만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만나면 뭐 간단하게 소주 한잔 먹고 제가 계산하고 오는 게 좋은 거고, 그런 거. 한국에 제가 마지막으로 들어간 게 코로나 이후에는 저는 한국을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모친이, 부친은 일찍 돌아가셨고, 모친이 이제 코로나 때 돌아가셨거든요. 네, 코로나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제가 그 장례도 못 치렀어요. 동생들이 치르고 이랬는데, 이게 부모,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니가 없으니까 들어갈 일이 없어요. 뭐, 들어가면 이제 뭐 설날이나 추석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추석 때 일단은 모일 일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부모가 없으니까. 각자 집에서 이제 지내면 되는 거고. 또 이제 또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동생들이 베트남을 자주 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게 편해요. 여기 오면 같이 식사하고 뭐 호텔에 가든 아니면 저희 숙소에 있으면 제가 필요하면 차 보내주고 하는 게 서로 편하지. 왜냐면 저는 이제 일이 이러니까 뭐 열흘이 됐든 뭐 일주일이 됐든 쉴 수가 있잖아요. 뭐 또 중간중간에 내가 뭐 하는 일은 핸드폰을 가지고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한국에 사는 형제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출근을 해야 되고, 또 뭐 여동생 같은 경우에는 애도 이제 키워야 되고, 뭐 또 지도 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내가 가면 하루 이틀이야 뭐 나를 보려고 뭐 오고 뭐 하겠지만, 그게 뭐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던 26년을 외국에서 생활하는데, 제가 뭐 지금 한국에 친구 없어요. 친구 연락이 안 되죠. 다 끊어졌죠. 뭐 26년 동안 뭐 저를 보겠다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갈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런 게 있죠. 이제는 여기에 뭐 옛날에 그 차무식 씨가 그 카지노의 차무식 씨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필리핀에 인이 매겨서 똑같아요. 이제 인이 매겨서 한국에 가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서 뭐 한국에서 차 굴리는 거는 뭐,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신부들이 이제 이제 제가 이렇게 베트남 신부들을 보면 좀 이제 사람들이 모두 자기한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한국에 차 있는 거는 내가 그냥 10만원, 20만원만 있어도 차를 뽑을 수가 있잖아요. 할부를 내면 돼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안 그래요. 저도 지금 여기 차가 2대나 있지만 그 차 다 현찰 주고 다 완불했어요. 할부로 사지를 않아요. 할부 사기도 귀찮지만 첫 번째는 할부 사기도 뭐 서류 준비해야 되고 뭐 복잡해요. 두 번째는 그 할부 이자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현찰 주고 다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차값이 한국에 딱 2배 더 갈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3천만 원짜리 뭐 투싼 이런 거, 제가 지금 투싼이 하고 이제 미츠비시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투싼 같은 것도 아마 풀옵션인데, 풀옵션 해당하면 3,500 정도면 되죠. 근데 그때 5만 불 줬으니까 거의 뭐 한 6천만 원 이상 줬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랑들한테 차 사진을 이렇게 보내라고 하는 거는 신부들은 차만 있으면 아, 이 사람 잘 산다라고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집도 우리나라는 뭐 월세, 전세, 뭐 반사글세, 뭐 제주도 가면 연세라는 그런 여러 가지 게 있잖아요. 베트남에는 전세가 없다라고는 말은 못 하는데 일반적으로 전세나 이런 게 그 개념이 아 이럴 거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있기는 있어요. 제가 살아봤으니까. 근데 그 전세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집주인이 이제 돈이 좀 은행에 이제 주로 갚아야 된다든지 이게 필요하면 집주인하고 저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5만 불, 10만 불을 주고 이제 살다가 뭐 1년, 2년 살면 그 돈을 돌려가는 이제 전세 개념이죠. 이제 그렇게 사는 집도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런 게 뭐 널리 보편적이진 않죠. 저도 여기서 살아봤지만 딱 한 번 그래 본 적이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거의 다 월세잖아요. 아니면 자가. 이 월세를 사는 것도 베트남에서의 월세는 한국의 월세처럼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돈이 비싸요, 월세가. 그러니까 월세를 살 정도 돼도 이 사람이 돈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뭐 베트남에서는 주로 이제 뭐 그러면은 돈 없는 사람은 어떡하냐. 달방,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달방 같은 데는 살죠. 달방 같은 데. 그런 개념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신부들이 뭐, 자기들이 모르는데 전세가 어떻고 저떻고 뭐 얘기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재개발이니 뭐 이제 이걸 재개발을 해서 지금 이제 이게 나중에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아파트를 짓고 나면 이게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베트남에는. 베트남은 아직까지 뭐 재건축이니 재개발이니 이런 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앞으로 한 10년, 20년은 더 지나야 이제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그런다는 거고. 그래서 여기는 차 있으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차 있으면. 그리고 뭐 차를 있기가 그렇게,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보면, 최근에는 보면 여자분들이 여기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지금 운전을 한 지가 지금 한 15년, 18년 정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여자 운전수 잘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제 여자분들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이제 보시면 사람들이 그러죠. 이게 여기 사람들하고 제가 생각이 좀 달라요. 여기 사람들은 제가 뭐 차 2대 있고 이런데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또 기사도 있으니까 웃기는. 근데 이제 그게 아까도 말했던 그냥 귀찮아요. 그냥 오토바이 나 혼자 타고 가서 아니 기사를 데리고 다니면요. 기사 뭐 저기 식사비라도 또 따로 챙겨줘야 되지. 그리고 미안하잖아요. 그럼 몇 시간씩 그냥 그리고 얘들이 차를 그러니까 이제 차가 비싸잖아요. 차가 비싼데 내 거 아니잖아요. 기사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차에서 담배 피우고 뭐 뒤로 의자 제끼가지고 누워있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또 그리고 뭐 그런 얘기들도 있는 거 아실 거예요. 뭐 기름을 빼먹네 뭐 어쩌네 뭐 이제 이런 것 뭐 없다고는 말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일일이 그렇게 신경 쓰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나 혼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 편해요.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가 뭐 중간에 뭐 비 오면 또 뭐 앉아서 커피 한 잔 마시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시간에 촉박하게 막 쫓겨서 다니는 생활은 안 하거든요, 이제는. 근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식 씨 그 말대로 이제 이미 매겨서 이제는 한국에서 살지를 못한다. 자, 오늘을 이제 여기까지 하고 뭐 내일 또 뭐 이게 왜냐하면 할 일이 없어요. 휴일에는 뭐 지금 뭐 어디 여행을 가기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가성비가 최고로 안 좋을 때가 있다니까. 그리고 또 여기는 지금 이제 길이 뻥 뚫려 있는데 여기서 조금 나가면 이제 그 시골로 나가는 이제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난리예요.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가 막히니까 어떻게 다니?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가만히 집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면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이런저런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직접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저한테 사기를 당했다고 하시는 분 계시면 저 전화번호 안 바뀌고 카톡 그대로니까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면 돼요. 자, 수고하십시오.